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가설을 검정해보고 연구가설이 지지가 되었는지 기각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실습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그 전체적인 정리하는 페이지로서 가설 검정의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시는 것처럼 연구가설과 귀무가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구가설은 저희가 대립가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연구가설 또는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무가설은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의 반대가 되는 여집합 혹은 등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SPSS 프로그램 자체가 양측 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설이라는 것은 두 개의 평균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귀무가설은 그것의 여집합으로서 두 개의 평균값이 같다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연구가설이 지지가 되면 두 평균은 차이가 있다. 연구가설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 귀무가설이 지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채택해서 두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 검정은 양측 검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측 검정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평균값을 비교하는데 아니면 특정 값과 비교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값이 모집단의 평균값이 특정 값보다 작다 또는 두 개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더 작다라는 식의 연구가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귀무가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귀무가설은 물론 이 같다라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내가 설정한 연구가설의 여집합이 귀무가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되면 두 개의 평균은 차이가 난다. 뮤1이 뮤2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연구가설이 기각되게 되면 뮤1은 뮤2보다 크거나 같다. 즉 그 여집합이 지지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꼬리 검정 또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집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차이의 방향성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연구가설의 여집합이 귀무가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검증의 절차나 방법 또는 해석은 모두 동일합니다.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면 연구가설이 지지가 되었다. 연구가설이 기각이 되면 귀무가설이 지지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는 유의수준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됐었는데요. 유의수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오류를 인정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은 0.01, 0.05, 0.1 이 세 가지 수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0.05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는 0.05를 기반으로 가설이 지지가 되었는지 기각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험 안에서 시험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도 늘 기준은 0.05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0.05를 기반으로 그 문제를 풀면서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는지 채택되었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에 따른 임계치를 산출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임계치라는 것은 그 유의 수준의 영역을 그 면적을 확률이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검증하는 값이 동일하지 않고 다를 확률을 그 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면적의 범위를 0.05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0.05의 면적을 만드는 그 기준이 되는 값, 최저값과 최고값을 저희가 임계치라고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신뢰구간 생각하시면 신뢰구간의 최저값과 최고값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뢰구간은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건 일반적인 값을 계산한 것이고 그 값을 특정 분포로 옮겨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T 분포표에 그대로 대응점이 찍히게 되는데 그 대응점에서
최저값에 대응하는 점과 최고값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서 구하게 되면 그것이 임계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측 검증인 경우에는 이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에 0.025, 오른쪽에 0.025의 면적을 가지는 임계치를 산출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임계치가 산출이 되고 나면 저희는 가설 검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즉 가설이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는 p-value를 중심으로 가설 채택 여부를 검정을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0.05가 이 양 끝의 면적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값이라면 내가 P값이라는 것을 구했을 때 P값이 그 0.05보다 작아야 이 양쪽의 그 면적에 그 값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0.05보다 작을 때만 우리는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p-value를 구하기 전 단계로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도 가설 검증의 여부를 저희가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미 임계치를 구했어요. 그죠? 임계치를 구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분석한 모집단의 평균값이 놓이는 자리를 구하게 되면 그 평균값의 그 모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거라면 그 차이가 놓이는 값을 그 위치에 해당하는 T값을 읽게 되면 이 검정값이 1.96보다 크거나 이 검정값이 마이너스 1.96보다 작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그 위치에 해당하는 P값을 구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가설이 채택이 된다. 연구가설이 채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T값을 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더 가생이로, 더 극단적인 값으로 값이 놓이게 되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P값은 당연히 0.05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계치의 기준보다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연구가설이 채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양측 검증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크다. 양쪽 그 가장자리로 더 극단적인 값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임계치의 값에 절대값을 씌운 것이 검정 통계량의 T값, 내가 가지고 있는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값, 그 값에 해당하는 T값과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비교를 했을 때 더 극단적인, 더 가장자리 값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값이 점점 더 커지는 것, 플러스로 커지거나 마이너스로 작아지거나 절대값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으로 갖고 있는 값보다 T값이 더 커야, 검정 통계량의 T값이 더 커야 우리가 얘기하는 P값은 알파보다 우리가 설정한 유의 수준보다 더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꼬리 검정의 경우에는 임계치의 T값보다 검정 통계량의 T값이 커야 한다. 지금은 절대값이 벗겨져 있는 상황이죠. 오른쪽 꼬리 검정은 오른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값보다 점점 더 커져야 연구가설이 채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의 T값이 더 커야 연구가설이 채택이 된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꼬리 검정과는 반대로 왼쪽 꼬리 검정의 경우에는 왼쪽 꼬리 검정의 경우에 이 임계치의 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가져야 저희가 원하는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임계치의 T값보다 검정 통계량의 T값이 더 작아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위치에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그 값이 놓이게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P값과 검정 통계량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계치의 T값이 검정 통계량의 T값보다 작을 때, 즉 절대값이 서로 작게 되면 그것은 유의 수준 알파가 P보다 큰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꼬리 검정이든 왼쪽 꼬리 검정이든 내가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P값은 유의수준보다 작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P값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가 우리가 단측 검정을 하게 되면 유의수준의 영역을 2배로 넓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얻은 P값의 2분의 1을 가지고 유의수준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연구가설을 채택 또는 기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P값의 2분의 1과 유의수준을 비교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미 T 분포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는 특정한 그런 언급이 없다면 Degree of Freedom, 자유도는 무한대인 경우로 읽으시면 되고요. 알파 값이 0.05를 의미한다 라는 것은 내가 무한대일 때 T값은 0.05를 의미하는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 그림에서 알파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파는 단측 검정일 때를 기준으로 이 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0.05일 때 1.645라는 것은 이 T값의 기준인 이 점이 T값으로 대체했을 때 1.645인데 그때 이 알파 영역의 전체 면적이 0.05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T분포표는 단측 검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값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저희가 양측 검정을 할 거라면 그리고 제가 알파가 0.05라는 걸 알려드렸다면 이 표에서 0.05인 부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반인 0.025를 읽어야 이쪽에 0.025, 이쪽에 0.025라고 이야기하는 양측 검정의 결과값의 임계치라는 것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0.025일 때 임계치를 찾아보시면 1.96, 즉 플러스 1.96, 나머지 한쪽은 대칭일 테니까 마이너스 1.96을 저희가 임계치의 비교값으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측 검정일 때 P값의 2분의 1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런 T분포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죠. 한쪽을 기준으로, 단측 검정을 기준으로 알파 값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제대로 읽으려면, 임계치 값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이것을 2로 나누어서 양쪽에 나누어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0.05가 알파 값으로 주어진다면 양측 검증인 경우 0.025 값을 임계치의 기준값으로 읽어주어야 아주 비교를 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값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4단계를 잘 정리해보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우리가 유의수준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유의수준이 결정이 되면 이 유의수준에 해당하는 임계치라는 것을 산출할 수 있고, 임계치를 산출할 때 T분포표를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이 T분포표는 단측 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측 검증인지 양측 검증인지에 따라서 이 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알파 값에 따라서 알파 값을 반을 나눈, 즉 유의수준을 반을 나눈 새로운 값을 읽어줘야 되기도 한다. 어쨌거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임계치라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임계치를 기반으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라면 검정 통계량을 기반으로 검증하게 되면 1.9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우리가 원하는 연구가설이 채택이 된다. 또는 유의수준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알파가 0.05라면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극단적인 값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